내년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냐? 무당이 따로 없어. 혼자 산 지 몇 년째인지 알루? 남자야말로 산소요 연료인데 생존을 위한 나름의 대체 에너지라고요. 그 인간이 부모와 상의 없이 할 수 있는 건 바지춤 내리는 것뿐이라고. 15살로 못 박은 건 그나마 섹스는 대충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 아이고, 얼빠진 년. 또 본병 도졌네. 연애가 별건지 알아? 입술에서 시작해서 젖꼭지를 거쳐 성기까지야. 네 남자가 성불구만 아니라면 모든 코스는 다 똑같아. 슬픔의 돌. 유해수. 아파트 상가에 딸린 주차장은 항상 빈자리가 없다. 전철역이 가까운 탓에 외부 차량들의 몰래 주차로 늘 턱없이 붐비기 때문이다. 나는 차를 주차장 통로에 세웠다. 주차 경비원 최 씨가 한달음에 달려와 모자까지 벗고서 꾸벅 인사를 한다. 언제 보아도 예의 바른 그의 태도는 인상적이다. 열쇠를 건네받는 손이 두툼하고 손가락이 짧은 데다 왼손잡이다. 나는 직업상 사람들의 손을 유심히 살펴보는 버릇이 있다. 생김새만으로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으며 사용 방향으로도 얼마쯤의 운명을 예측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른손은 행운을 의미하지만 왼손은 열등한 운명의 상징이다. 그러나 그 예고편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죽은 남편도 왼손잡이였다. 주차장 화단은 각색의 꽃으로 눈부시다. 개쑥부쟁이, 탈의난초, 금불초, 곰취. 최 씨가 어디서 옮겨와 심었다는 야생화가 대부분으로 친절하게 팻말까지 붙어있다. 향기의 칵테일, 그곳을 지날 때마다 나는 달콤하고 은근하게 취한다. 화단 측면에 세워진 알림판에는 2개의 전단이 붙어있다. 둘 다 실종 가족을 찾는 내용이다. 이름 한분희, 나이 30살, 인상차기 및 특징, 키 160cm, 정신지체 장애자, 분홍색 스웨터에 청바지 차림. 위 사람을 보시거나 거처를 아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후사하겠음. 사진 속의 한분이는 야생화처럼 수줍게 웃고 있다. 생후 1년 된 요크셔 테리어를 찾습니다. 이름은 반디, 털 빛깔은 금회색, 몸체는 35cm 정도, 특징은 사람을 잘 따름, 찾아주면 후사함. 실종자인 한분이는 1년 전에 집을 나간 경비원 최 씨의 아내이다. 또 하나 반디를 찾는 전단은 은유 언니의 것이다. 반디는 서류상에 올라있지 않은 언니의 유일한 동거인으로 개든 사람이든 누구라도 보면 온몸을 흔들며 반겼고 가게에 데려왔다가 몇 사람의 손을 거치는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그 2개의 전단은 벌써 반년 가까이나 붙어있다. 한번 잃어버린 것은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그 자리를 헛되고 꿋꿋하게 지키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헛된 것만은 아니다. 안타깝고 괴로운 시간이 흐른 뒤에 언니는 상실을 받아들이는 약간의 마음이 남아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1시가 되자 쇼핑을 나온 여자 둘이 가게 앞을 기웃거린다. 이런 이른 시간에 보석을 사러 오는 사람은 대개 남편과의 석연치 않은 불화 끝이거나 진짜로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그냥 보석과 눈만 맞추고 지나는
뜨내기들이다. 오후에 약속이 된 손님은 그린 인테리어의 선미와 산호 아파트의 배여사다. 선미는 요즘 유행하는 사파이어 테니스 팔찌를 맞추었고, 배여사는 끼고 있던 루비 반지의 교환 세팅이다. 레저용 보석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여자들은 이제 운동을 하면서도 보석을 즐긴다. 그것들은 특히 세팅할 때 알맹이가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단단하게 물려주어야 했다. 배여사는 중요한 고객의 한 사람이지만 가장 변덕스러운 손님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부쩍 변덕의 속도가 빨라졌다. 적어도 1년은 견디던 모양가리를 서너 달 주기로 앞당긴 것이다. 선미는 배여사의 남편이 소문난 바람둥이며 한 건씩 터질 때마다 보석으로 입을 막는 거라고 삐죽거렸다. 가게에도 함께 들렀던 그 남자는 차분한 성격에 얼굴도 멀끔했지만 몸에서 역하고 강한 향수 냄새가 났다. 죄의 보석금을 보석으로 대체한 거라면 어쨌든 나는 그의 석방을 돕고 있는 셈이다. 보석함에 유리문을 밀고 은유 언니가 출근한다. 악어 무늬의 빨강 민소매 원피스에 어깨까지 내려온 긴 머리칼이 녹갈색 바닷말처럼 구불댄다. 언니의 취미는 직접 천을 떠다가 옷을 만들어 입는 거다. 그런데 늘 옷감의 색상과 무늬가 문제였다. 고갱의 타이티 생활을 연상시키는 열대성의 터질 듯한 색깔에 무늬 또한 도발적이었다. 언니의 말로는 살아 숨쉬는 색채라는 것이다. 어머니는 그런 언니를 볼 때마다 목청을 돋운다. 내년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냐? 무당이 따로 없어. 어이구, 남새스러워. 어머니의 야단에 대응하는 언니는 늘 태연하고 뻔뻔스러웠다. 살아 숨쉬는 색채가 제대로 빛을 발할 나이죠. 혼자 산 지 몇 년째인지 알아? 나 같은 사람에겐 남자야말로 산소요 연료인데 생존을 위한 나름의 대체 에너지라고요. 그럴 때면 어머니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다. 뭐? 에너지? 산소? 그럼 혼자 된 지 20년도 넘은 나 같은 년은 굶주리고 숨 못 쉬어서 벌써 죽어 자빠졌겠네. 저밖에 모르는 미물 같은 년. 언니가 이혼한 것은 5년 전이다. 결혼 전에도 자유분방한 기질 때문에 어머니의 속을 있는 대로 끓인 것은 물론이고 이혼 또한 파격이어서 어머니를 경악해 했다. 언니의 연애는 늘 뒤숭숭하고 호들갑스러웠다. 만나는 남자는 부지기수였고 정식으로 집에 데려온 사람도 대여섯이 넘었다. 이번에 진짜야. 계획대로 밀고 갈 거라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이었다. 어머니의 불같은 성화에도 언니의 반응은 천연덕스러웠다. 실전에서 깨지지 않으려면 연습은 많을수록 좋죠.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도 채근하지도 않았지만 언니를 쳐다보는 눈에 가시가 돋곤 했다. 그런 언니가 마침내 30살을 며칠 앞두고 결혼을 선포했다. 심청이 인당수에 몸 던지는 심정으로 효도나 한번 해보려고. 말은 그랬지만 상대는 집안이나 학벌, 인물,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데다 대기업 기획실에 근무하는 청년이었다. 솔개도 오래되면 꽁을 잡는다더니 바람둥이 경력도 약이 될 때가 있네. 어머니는 희희낙낙하면서 혼사를 치렀다. 그러나 결혼 7달 만에 파경을 맞자 그만 기함을 하고 말았다. 이혼 사유는 더 놀라웠다. 15살 이후로 성장이 완전히 멈춘 인간이야. 아직도
그의 부모가 계속 키우는 중이라니까. 내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주는데 몇 개월이나 걸린 줄 알아? 그 인간이 부모와 상의 없이 할 수 있는 건 바지춤 내리는 것뿐이라고. 15살로 못 박은 건 그나마 섹스는 대충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 어머니는 아예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은희 아버지,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한대요. 딸년 둘이 하나같이. 어머니는 그 일이 마치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직무유기나 수수방관을 해서 생긴 일인 양 대뜸 아버지부터 원망했다. 살아생전에도 무능해서 평생 모든 짐을 어머니에게 지웠던 아버지가 죽어 세상 무슨 힘을 쓴단 말인가. 도시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긴 해도 아버지가 대신 덤터기를 쓰는 것으로 사건이 잠잠해질 수만 있다면 고인의 귀가 근질거린들 어쩌겠는가. 그렇게 한바탕의 넋두리 끝에 정신을 수습한 어머니는 채찍보다 더 매서운 매듭말로 언니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사람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다고 했어. 우매한 년. 손님을 맞을 채비를 끝낸 상가는 각종 불빛으로 어지럽다. 언니는 생수를 반 병이나 들이켜고도 머그컵에다 녹차를 가득 우려내서 마신다. 언니의 소갈증은 최근에 부쩍 심해져서 얼마 전부터 한방 치료를 받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이 불신앙 탓이며 생수의 강인 주님께 나가야만 낫는 병이라고 잔소리를 퍼부어댔다. 미역줄기 같은 언니의 머리칼에서 뜸쑥 냄새가 난다. 이조 떡집의 장여사가 스티로폼 접시에 모양 좋게 떡을 담아 들고 들어온다. 오늘이 내 기빠진 날이야. 장여사는 남편을 오래전에 사별하고 혼자 늙어가면서도 스위스 용병처럼 씩씩하다. 돌림떡의 제목도 가지가지다. 새로 뽑은 소렌토의 교통사고 액막이 떡, 첫 손자 복떡, 그리고 오늘은 자신의 생일 자축떡이다. 하나뿐인 아들이 그녀의 솜씨를 전수받아 가게를 돕고 있지만 기술자라는 말에는 펄쩍 뛴다. 전통 떡 연구가란다. 그래서인지 장여산의 떡은 오래 두어도 굳지 않을 뿐 아니라 맛과 모양 또한 뛰어나서 멀리까지 소문이 났다. 패백떡에서부터 웬만한 경조사에까지 항상 주문이 넘치고 밀렸다. 반지 잘 있어요. 한번 세척하러 오세요. 나는 고맙다는 말 대신 그녀가 지난해 생일에 마음 먹고 장만해간 다이아몬드 반지의 안부를 묻는다. 주인을 따라간 보석들은 대개 부주의한 관리로 잠깐 사이에 본디의 광택을 잃고 멍청하게 변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말에 반색을 한다. 고물 묻을까봐 집에 고이 모셔놨지. 상전이 따로 없어. 정말 언제 한번 광내로 올게. 그나저나 당분간 내 얼굴 보기 힘들 거야. 어디 여행 가세요? 팔자 힘들어지는 소리 하네. 그게 아니라 그동안 속썩이던 문증땅이 해결됐어. 되팔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아들의 뜻에 따라 거기다 전원주택을 짓기로 했어. 여기서 40분 남짓한 거리라 출퇴근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 경관이 기가 막혀. 주변엔 온통 희한한 들꽃 천지야. 측량 끝내고 어제부터 터파기 공사에 들어갔어. 소송 중이라던 장여산의 양평 땅이 드디어 풀린 모양이다. 방금 경비실에 들렀다 오는 길이야. 최씨 말이야. 사람이 어찌나 부침성 있는지 누님 하면서 따르는 게 싫지가 않네. 저번에는 화전에 쓸 귀한 꽃을 구해주기도 하고 공직생활 하다가 마누라 때문에 접었다는데
경비원으로 썩기엔 아까운 사람이야. 내가 한 5살만 더 젊었더라도. 최 씨 얘기를 하는 장 여사의 눈에 애정이 담뿍 담겨 있다. 지금이 어때서요? 연애 아니라 결혼도 너끈히 할 수 있는 나이죠. 아이고, 빈말이라도 기분은 꿀떡이네. 나는 인생이 60부터라는 말도 있으니까. 장 여사는 떡 돌릴 때가 남았다며 서둘러 돌아갔다. 가져온 떡은 임금님 탄신일에나 진상했다는 두텁떡이다. 입안에서 녹는 계피 맛과 유자 향에 마음까지 사르르 풀린다. 언니는 어느새 외출했다. 가득이나 자리에 진득하니 붙어있지 못하는 성미지만 이번 주는 거의 밖으로만 나돈다. 아마도 마음이 허공에 뜬 탓이리라. 언니가 어제 벼락선언을 했다. 마음을 정한 사람이 생겼으니 절차 생략하고 당장 살림부터 합치겠다고 한 것이다. 그녀의 연애 사건은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없던 터여서 어머니는 그 사건 자체에 먼저 놀라고 그 상대가 주차 경비원인 최 씨인데다가 미묘한 상태의 독신이라는 사실에 더욱 대경질색했다. 울바자가 헐어지니 유지개가 드나든다더니 아이고 얼빠진 년 또 봄병 도졌네. 어머니는 아예 장탄식을 했다. 애꿎은 아버지가 다시 한번 불려와 문초를 당하고 나서도 어머니의 넋두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최 씨가 이곳에 온 것은 반년 전이다. 희멀쑥한 얼굴에 예의 바르고 싹싹한 최 씨는 상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다 보니 화제에도 자주 오르내렸는데 주로 그의 결혼에 관한 것이었다. 최 씨와 장인이 농고 사제 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모자란 딸을 떠맡았다가 낭패를 보았다는 설과 고아 출신인 최 씨를 처가에서 데려다 키웠는데 최 씨가 결혼을 자청했다는 서로 상반된 설이었다. 사람들은 대체로 그를 두둔하고 그의 불운을 동정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는 언니도 마찬가지였다. 화려한 옷차림에 화려한 직업, 거기다 이혼녀. 사람들의 시선과 호기심이 집중되는 건 당연했다. 언니가 이혼하면서 유일하게 가져온 물건은 자동차 한 대였다. 예물로 받은 낡은 자주색 클라이슬러는 상가 주차장에서 나름의 위용을 뽐냈다. 그 때문에 언니에 관한 소문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었다. 엄청난 위조료를 받은 행운의 이혼녀로 부풀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니는 소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어차피 호기심이란 장난감은 실증 날 때까지 갖고 놀아야 제자리에 갖다 둔다는 지극히 평범한 원리를 터득하고 있었다. 언니는 뒤엉킨 삶의 보상 방식이 나와 전혀 달랐다. 내가 청소와 정리로 세월을 보내는 반면 언니는 뒤죽박죽인 삶을 있는 그대로 느긋하게 즐겼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생전 물구경을 못 해본 듯 지저분한 외양은 고사하고라도 빈 음료 깡통에서부터 낡은 잡지, 신발, 모자, 각종 고지서, 담요 같은 온갖 물건이 차 안에 널브러져 있어서 완전히 난민 텐트였다. 언니를 보고 있으면 창조란 철저한 혼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보석 취향도 나와 딴판이었다. 언니는 묘한 석이나 에메랄드 같이 투명도가 뛰어난 보석을 좋아했고 나는 빛깔이 아름다운 진주나 자수정 같은 보석을 선호했다. 전자가 광택을 취하는 밤의 보석이라면 후자는
색채를 즐기는 낮의 보석이라 할 수 있었다. 누가 보석을 긴 이야기를 품은 소설 같은 것이라 했는데 꼭 맞는 말이다. 내 손에 끼워진 오팔 반지도 그대로 한 편의 소설이기 때문이다. 내게 있어 30 안쪽의 기억은 깊은 강 하나를 헤엄쳐 온 것처럼 숨차고 아득하다. 19살에 처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내 고백을 들은 언니는 차갑게 충고했다. 연애가 별건지 알아? 입술에서 시작해서 젖꼭지를 거쳐 성기까지야. 네 남자가 성불구만 아니라면 모든 코스는 다 똑같아. 나보다 겨우 2살 위면서 20살이나 더 먹은 듯이 느물거리던 언니의 말은 새순처럼 어여삐 돋던 내 연애 감정에 냅다 찬물을 끼얹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콩팥이나 허파 하나를 떼어주는 것처럼 대단한 일은 아니라 해도 거기에 버금가는 소중한 것이라 믿었던 나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점점 소심해져서 나중에는 남자의 눈길이 내게 슬쩍 닿기만 해도 온몸이 움츠러들었다. 꼭 한번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긴 했지만 그것도 남자 쪽의 일방적인 결별로 끝났다. 무슨 여자가 꼭 시체같이 뻣뻣하냐? 누가 잡아먹기라도 할까 봐서 그래? 그의 비난도 무리가 아니었다. 사실 나의 모습은 깜찍한 외모나 나긋한 말솜씨와는 거리가 멀었다. 남자같이 커다란 체구에다 내숭을 떠는 건지 순진한 건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어정쩡한 표정에 잔뜩 굳어있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그런 짜증이 났을 것이다. 24살 되던 해였다. 사촌 언니의 중매로 만난 남자와의 3달간의 교제를 통해서 나는 남자에게 빠진다는 것이 어떤 건지 처음 알았다. 까다롭지 않은 성격에 준수한 용모, 은근히 풍기는 기품도 마음을 끌었다. 한 가지 흠이라면 스포츠나 여행 같은 활동적인 일에 취미가 없는 새님이라는 건데 그야 사람이 너무 정적이고 귀골로 자라서 그런 걸 어쩌겠어. 중매쟁이의 말에 언니는 귀골은 무슨 장사치지 하면서 비아냥거렸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절할 수 없는 감정이 자라 있었다. 장사도 장사 나름으로 남자의 집은 백화점 2곳에 큰 귀금속 매장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따지면 장사치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 정주영이나 이미자도 마찬가지지. 하나는 자동차 팔아먹고 하나는 목소리 팔아먹는 거지. 굳이 갈라놓자면 싸전했던 이 아버진 소매상이고 그 양반들은 도매상이라는 차이야. 그 혼담에 나보다 더 솔깃했던 어머니는 이죽되는 언니의 입을 대번에 틀어막고서 어깨바람을 일으키며 혼사를 치렀다. 신혼살림을 차렸던 조그만 아파트는 꼭 보석함 같았다. 반짝이는 예쁜 살림살이와 앙증스런 장식품. 남편은 무엇이나 한 번 쓴 것은 반드시 제자리에 놓아두었고 잠깐 들고 나는 자리에도 짧은 메모나 초콜릿 같은 선물을 남겨두는 깔끔하고 다정한 남자였다. 더욱이 나의 임신으로 인한 시어머니의 환대는 몸둘 바를 모르게 했다.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해두마. 할미 선물이다. 거기서 한 해만 더 견뎌라. 아이가 보행기를 탈 때쯤 되면 왕복거리가 지금보다 3배쯤인 긴 아파트로 옮겨주마. 초여름이었던가. 소매 없는 내리다지 원피스 차림에 맨발로 쫓아갔던 응급실. 남편의 갑작스런 발작은 말 그대로 날벼락이었다.
거실에 쓰러진 그는 입으로 거품을 개워내고 사지를 뒤틀었다. 그이가 죽을 것 같아요. 앰뷸런스에 남편을 허둥지둥 옮기고 울면서 한 내 전화에 시어머니는 무섭도록 차분한 음성으로 지시했다. 아무 병원이나 가면 안 된다. 전담 병원이 있어. 주치의는 그의 진료 기록부를 특별히 관리해 왔는지 30분도 채 안 돼서 달려왔다. 모르셨습니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약을 3년째 복용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새 조각이 뇌의 중요 부위에 박혀 있어서 손댈 수가 없어요. 발작하지 않도록 계속 약만 복용한 거죠. 머릿속에 다이너마이트를 담고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나는 심한 복통 끝에 유산했다. 나는 말없이 흐르는 눈물만 훔쳤다. 시댁에서는 새로 들어선 신도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6평짜리 상가 하나를 내 명의로 넘겨주었다. 왠지 위자료를 받는 기분이었다. 남편은 약 복용을 늘린 탓인지 온종일 뿌연 눈동자로 잠에만 취해 지냈다. 그는 오팔을 무척 좋아했다. 오팔은 루비의 불꽃이, 자수정의 화려함이, 에메랄드의 싱그러움이 모두 녹아있는 보석의 종합편이라는 것이다. 그가 특별히 디자인한 결혼 반지는 10캐럿짜리 화이트 오팔에다 그 둘레에 하트형의 작은 다이아몬드를 빼곡하게 심은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빛깔, 꿈, 사랑, 성공, 행복의 빛깔이 다 그 속에 들어있어. 꼭 너를 안을 때의 느낌 같아. 우리의 섹스를 오팔로 비유했던 남편은 마지막 얼마 동안은 입 한 번 맞추는 일도 없이 내내 잠만 잤다. 나는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삶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잔인한 삶의 초침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팔이 슬픔의 돌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는 것을 안 것은 남편이 죽고 나서였다. 나는 10캐럿의 슬픔과 함께 혼자 남겨졌다. 남편이 떠난 뒤에 나는 상가에다 보석함이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차렸다. 잠깐이었지만 보고 배운 것이 보석이었고 시댁에 지속적인 도움이 있으리라는 계산에서였다. 그래서 뒤늦게 보석 감정에 관한 공부도 시작했다. 그러나 시댁은 더 이상의 선심을 베풀지 않았으며 모든 관계는 남편의 죽음과 함께 끝났다. 나는 그의 사인에 대해서 굳게 입을 다물었다. 어차피 시비를 가릴 수 없는 운명과의 송사는 무모한 짓이며 그와 보낸 짧은 삶이 한갓 속임수로 전락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처음 가게를 열 때 목돈이 없었던 나는 은수저나 자질구레한 돌반지 등으로 초라하게 진열장을 채웠다. 감 나가는 것이라고는 없는 누가 보아도 엉성하기 짝이 없는 보석 가게였다. 언니의 도움으로 한쪽에 따로 준보석 장신구 코너를 만들지 않았다면 가게는 진작 문을 닫았을 것이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실속파인 아파트 여자들에게 은이나 호박, 오닉스, 가닛, 시트린이나 터키석 같은 것으로 만든 장신구는 친숙한 느낌을 주는 데다 가격마저 부담이 없어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거기다 때맞추어 보석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결혼 예물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기존 형태에서 탈피한 패션 예물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젊은 예비 부부들은 장신구라기보다 재산 가치로 여겨지는 고가 제품들을 거추장스러워했다. 그들은 언제 어느 때나 즐겨 착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원했다. 이제 보석은 사치품이라기보다 의상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패션을 완성시키는 소품으로 여겨졌다. 언니는 귀금속 공예가 일찍 발달한 유럽 문화에 재빨리 눈을 돌렸다. 특히 이름 있는 박물관에 소장된 명품 장신구와 놀이기에 관심이 많았다. 귀족이나 왕족 및 그의 애첩들이 지녔던 장신구들은 값싼 준보석 알맹이로 대체해서 멋들어지게 재현해냈다. 술탄의 허리띠에 장식된 문양은 브로치에 응용했고 되관식에서 사용했던 왕관이나 기사의 훈장도 작은 모형으로 축소해서 목걸이나 펜던트로 제작했다. 몇억 원짜리를 단돈 몇만 원짜리로 만들었지만 효과는 그 이상이었다. 언니의 작품은 저렴한 가격으로 몸에 지닐 수 있는 예술품이었다. 언니가 귀금속 공예를 전공한 진짜 이유는 실패한 인간관계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었다. 금속은 사람보다 훨씬 굳건하고 쉽게 변하지 않으며 또한 확실한 가치로서 소유할 수 있는 데다 보관 방법에 따라 영구히 소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언니가 죽은 서양 사람들의 장신구를 복제하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무슨 부적이나 사위스러운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걱정이 대단했다. 선대의 장식품이라고는 고분에서 출토된 점잖은 금 장식이나 옥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금속이 야단슬에 달린 귀걸이나 목걸이를 도무지 못마땅해 했다. 고상한 머리에서 고상한 생각이 나오는 법이다. 별종 맞은 년. 그러나 그게 두 딸의 밥줄임을 깨닫고는 간신히 입을 다물었다. 세계 음악사에서 틀어놓은 음악이 홍수처럼 흘러넘친다. 나는 음악을 듣자 금방 숨이 차면서 몸에 한기가 돈다. 남편과 사별한 뒤에 생긴 버릇이다. 세계 음악사의 남자는 나와 동갑인 노총각이며 인사성이 밝고 웃음이 해펐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이 머뭇거리다가도 웃음으로 얼버무리고 마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 블루 사파이어처럼 시원하고 깊은 눈도 마음을 끌었다. 타인의 마음속으로 성큼 들어서는 그런 눈이었다. 클래식 음악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도 아니면서 최근에는 날마다 비발디의 곡을 틀어주었다. 처음에는 10대들이 좋아하는 곡으로 곡목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틀었다. 빠르고 시끄러운 반주 때문에 나는 종일 머리가 무겁고 짜증이 났다. 그러다 우연히 그가 보석함이 장식으로 비치해둔 비발디의 음반 재킷을 본 뒤로 음악의 기조를 바꾼 것이다. 사실 그 음반은 언니가 진열해 놓은 것이었다. 나는 그가 틀어주는 곡명도 미처 알지 못하는 곡에 빠져들어 번번이 가슴을 내맡기고 울먹였다. 그런 그가 엊그제 처음으로 웃지 않는 얼굴로 보석함의 문을 주춤주춤 밀고 들어와서 말을 걸었다. 대추처가 그리운 찻집이 있는데 같이 한번 안 갈래요? 나는 그의 말에 마음을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랐다. 차가 그립다니. 그립다는 말이 불러오는 파문이 얼마나 큰지 그는 아는 걸까.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간신히 가라앉히고 나중에요 하고 얼버무렸다. 이따금 몸에 한기가 들고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울 때면 나는 대추차를 다려 마시곤 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는 대추차가 그만이었다. 뜨겁고 진하게 걸러낸 대추차에 생목이 오를 만큼 꿀을 달게 타서 마시면 탈진한 혈관으로 수액이 흘러드는 것처럼 마음이 점차로 부드럽게 풀어지고 따뜻해졌다. 그의 말은 가슴을 충분히 덮이고도 남았지만 또 다른 서늘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얼마 전 선미의 입을 빌리지 않았다면 그나마 자신의 소문에 관해서는 완전히 까막눈을 뻔했다. 선비의 남편이 시시덕거린 것을 선미가 그것도 유머라고 와서 떠벌린 것이다. 야, 이웃 좋다는 게 뭐냐? 생으로 굶길 수는 없잖아. 자선 냄비가 따로 있냐? 여기 남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성심성의껏 도와줘야지. 나는 그제야 상가에 있는 남자들이 하나같이 엉큼스런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와 반대로 여자들의 눈에는 은연중에 날선 경계심이 어려 있었다. 나는 피체감별사지만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내뿜는 미묘한 눈빛과 보석의 몸체에서 거짓없이 쏘아올리는 빛과의 차이는 미처 구분하지 못했다. 초라한 보수센터로 출발한 선미의 가게는 싸구려 벽지나 공구 등으로 발 디딜 틈이 없던 잡탕식 가게였다. 도배나 칠, 막힌 하수구 같은 것을 그녀의 남편이 직접 다니면서 했다. 그러다 지난해 갑자기 간판을 바꾸어 달고 인테리어 전문가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행세뿐 아니라 말씨며 몸놀림도 막일꾼이던 그는 슬그머니 거동과 말투까지 바꾸었다. 걸치고 다니는 옷부터 눈에 띄게 달라졌다. 검거나 흰 옷만 번가락하며 입었다. 영락없이 감각 있는 전문가로 비치는 의상이었다. 더구나 요즘 선미는 블루 사파이어에 도취되어 있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블루 사파이어는 정말 환상적으로 어울리는 보석이야. 템스강처럼 푸른 눈빛, 우아하고 기품이 넘치는 자태. 푸른 다뉴브강이라는 말은 들어보았어도 푸른 템스강이라는 말은 처음이었다. 더구나 여왕의 눈동자에 비해 그녀의 눈동자는 늙은 괭이처럼 노랗고 묽은 데다 빛깔이 뛰어난 블루 사파이어 원석은 턱없이 비쌌다. 그녀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디퓨전 사파이어가 제격이었다. 가격도 저렴했고 색깔도 실론산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았다. 대개 가치가 낮은 보석은 열이나 압력, 방사선이나 중성자선을 이용해 색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적인 색상으로 표면 처리를 한다고 보석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듯이 그들의 변신도 마찬가지였다. 여름도 벌써 끝 무렵이다. 날은 오렌지색 벨벳 위에다 가닛 팔찌와 루비 반지를 진열했다. 보석은 그 광채로 시선을 끌지만 마음까지 끌기 위해서는 갖가지 장치가 필요했다. 어린 싹이 돋고 개나리가 필 무렵에는 보석 중에서도 밀화 호박과 비추가 제격이었다. 눈부신 봄빛에 홀린 듯 사람들은 초록과 노랑을 탐했다. 여름에는 진열장 바닥에 깊은 바다색의 벨벳을 깔고 그 위에다 블루 사파이어나 아쿠아마린 또는 에메랄드로 세공한 보석을 진열했다. 더러는 블루 토파즈도 한몫했다. 한 조각의 푸른빛을 지니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여름의 생명력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가을에는 보석 가운데서도 금파, 호박이나 루비, 산호가 으뜸이었다. 잘 익은 석류알 같은 로드라이트 가닛도 눈길을 끌었다. 갑자기 해임하고 싶은 열망에라도 빠지듯 검붉은 열매 빛깔의 보석들에 매혹되었다. 보석 중에는 호박만은 절대 사절이에요. 하고 단호히 말하는 고객도 있었다. 왜요? 하고 물으면 이미 기본으로 얼굴에 한 세트 세팅되어 있거든요. 하면서 장난스런 웃음을 흘렸다. 고가인 다이아몬드는
주로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유석 보석의 주변석이나 보조석으로 이용했는데 그럴 때 빛과 색채에 좋아하는 고객들의 감탄을 꽤나 자아냈다. 여유 있는 사람은 결혼 몇 주년이나 생일을 벌러서 큼지막한 탄생석이나 다이아몬드로 기념반지를 맞추기도 했다. 탄생석은 악마를 쫓고 행복을 가져온다는 뜻에서였고 다이아몬드는 사랑의 용기를 주고 부부 사이에 신뢰를 지켜준다는 믿음에서였다. 진주는 계절이 따로 없었다. 처음 시작부터 가장 나중에까지 마음을 사로잡는 보석이었다. 그러나 가장 쉽게 변질되고 흠이 많이 생기는 보석이어서 꼭 사람의 마음처럼 한결같이 간수하기가 힘들었다. 언니는 보석함에서 가장 심각한 얼이 있는 보석이 바로 두 주인이라면서 얼이야말로 생명체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증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에메랄드와 같은 보석은 내포물이나 얼이 진품의 증거로 존중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완벽한 삶이 없듯이 완벽한 보석도 없었다. 형태가 완벽하면 색깔이 못 달았고 색깔이 뛰어나면 얼이 없었다. 가게 한쪽에는 눈을 끄는 앙증스런 찻잔과 상비약처럼 갖추어둔 갖가지 차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갈증이나 두통을 잠재우는데 뛰어난 효능이 있었다. 늘 갈증에 시달리는 언니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만리화차나 둥글레차, 오미자차를 마셨다. 여자들은 작은 소품 하나에도 마치 영감을 받은 예술가처럼 흥분했다. 어머, 이 차잔 어디 거예요? 차 맛이 정말 다르네요. 차 끓이는 물은 무슨 생수를 사용해요? 가게를 처음 들리는 사람에게 나는 그냥 차만 대접했다.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보석에 대한 관심과 안목이 절반쯤 성취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단번에 크고 좋은 곳으로 시작하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작은 것에서 출발해서 점차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꿔가는 것이 진짜 재미죠. 우리 집에서 하신 것은 언제라도 원하시는 것으로 교환해 드려요. 단골들에게는 유리한 가격으로 귀 보석을 구입하는 요령도 알려주었다. 어디에나 틈새라는 게 있어요. 보석의 사이즈만 해도 그래요. 1캐럿과 0.9캐럿의 크기는 시각적으로는 거의 같은 크기를 나타내지만 가격 면에서는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구태여 비싼 가격으로 캐럿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동안 보석과 관련된 일을 시작하고 나서 배운 내용에는 인생에 관한 놀랄만한 적용이 많이 들어 있었다. 사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대상을 바라볼 때의 시간과 빛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그 밖의 다른 깨달음도 적지 않았다. 산호 아파트에서 눈이 가장 예쁜 성재 엄마는 아직도 허황한 꿈을 꾸는 버릇이 있었다. 모든 남자들의 친절한 눈빛은 자신을 향한 찬사요, 고백이라고 믿는 꿈이 그것이었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아이의 학원 선생님이나 은행과 증권회사 창구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한결같이 그녀에게 흠모를 품고 있어야 했다.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일 난다고요. 사고라는 건 늘 한순간에 일어나니까요. 성재 아빠는 어때요? 꿈속에서 자명종이 울리듯이 내가 그녀의 남편 얘기를 꺼내면 금세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그게 쓰라린 내 현실이에요 하고 시무룩해졌다. 허황한 꿈의 파편이라도 되는 듯이 그녀의 취미는 나석을 종류별로 모으는 것이다. 진주 엄마는 이 허기진 삶에서 오직 일용할 양식은 첫사랑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다.
너무 철없을 때 만나 그 가치를 몰랐지 뭐야. 지금 생각하니 안타까워서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야. 동창들 말로는 아직도 내 안부를 애타게 묻는데 안양에서 큰 갈비집을 한대나 봐. 사랑이란 원래 시효가 없는 거라며? 추억이라는 고인물에 축축이 젖어 사는 여자였다. 얼굴의 절반인 꿈꾸는 듯한 눈과 잘생긴 눈썹은 21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 절반인 시든 뺨과 처진 입은 45의 현실이었다. 진주 엄마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두 개의 합성 보석을 접착시켜 놓은 것처럼 각각의 광택과 가치가 존재했다. 나는 우선 차를 한 잔씩 돌리고 나서 말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북쪽 창으로 들어오는 빛으로 보석을 감정할 때가 가장 정확해요. 빛과 보석이 만나는 진정한 시간이에요. 인생의 시간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죠. 다이아몬드나 루비 같은 보석을 길에 버려두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떠나간 사랑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이미 그때의 어찌할 수 없는 흠이나 이물 같은 것이 그 관계 속에 투명하게 드러났을 거예요. 그래서 영구히 소장하기에는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했겠지요. 여자들의 사랑 얘기는 사실 따분했지만 나는 그럴 때마다 여러 말로 빗대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다. 그것은 내가 보석 감정사이기도 했지만 어느 틈에 의뢰한 적도 없는 타인의 인생까지 슬그머니 감정하는 버릇이 생겼기 때문이다. 인간은 정말 영악한 존재라 무의식의 한 귀퉁이에서 작동하는 CCTV에서 충분히 감정했을 가능성이 많았다. 무의식이야말로 진짜로 무서운 욕망의 저울이 아니겠는가. 전철역 입구에 새로 생긴 노천 카페는 밤이 깊어지면서 사람들로 북적였다. 비라도 한바탕 쏟아지려는지 어둠 속에 잠긴 남은 잎사귀들이 불안스레 수렁거렸다. 방금 빠져나온 상가는 세기 음악사만 빼고 전부 불빛이 죽어있다. 나는 맥주를 마시다 말고 언니를 바라보았다. 36치고는 아직 앳되고 아름다웠다. 손가락에는 최 씨가 선물했다는 작은 묘한석 반지가 끼워져 있다. 몸에 지니면 악령을 쫓고 통찰력을 갖게 한다는 보석이지만 불빛 아래 흰 빗줄기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꼭 고양이 눈 같다. 어머니는 언니의 일로 종일 다니며 최 씨에 대해 알아본 모양이었다. 전화하는 목소리에 한결 생기가 돌았다. 그렇게 근본 없는 떠돌이는 아닌 것 같더라. 구청 녹지가에서 잠시 근무한 적도 있고 어쨌건 모자라는 차를 찾느라 안 가본 데가 없다고 하니 도리는 아는 사람이지. 하긴 뒤죽해진 헛버섯 같은 년한테 더 이상 그리칠 팔자가 남아있기라도 하면. 나는 언니에게 궁금한 것을 물었다. 어떻게 시작된 거였어? 언니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명유야. 처음 최 씨가 말도 않고서 짝짝이로 다른 내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고 엔진 오일까지 갈아준 것을 알았을 때는 정말 당황했어. 마치 무단으로 가택수색을 당한 기분이었지. 그는 내가 동병상련의 고통을 겪고 있는 데다 차를 너무 오랫동안 손보지 않은 듯해서 그랬다는 거야. 사실 내가 반디를 잃고 상심했을 때도 어떻게든 찾아주려고 애쓰고 전단을 직접 만들어 붙인 사람도 그였어. 진심으로 고맙기도 했고 같은 처지에 대한 보살핌이라 해야 할지 얼마 뒤에 내가 저녁을 샀어. 그는 아내가 실종된 뒤에 다니던 직장도 팽개치고 몇 달을 미친 듯이 찾아다녔대. 웬만한 불황자 보호시설은 안 가본 데가 없더나 봐. 실제로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지난번 언젠가는
전철역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아내를 찾는 전단을 일일이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있어. 나는 마음이 착잡했다. 우연히 목격한 최 씨는 그게 아니었다. 한눈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재킷을 걸치고 누군가와 레스토랑에서 거들대며 나오던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은 탐조등처럼 번쩍였고 목은 낮 동안의 부드러운 각도가 아닌 철심처럼 꼿꼿했다. 어쩌면 그는 몇 벌의 보호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랐다. 그는 여러 가지로 나를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이야. 장애자인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 거며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태도며 주차장 화단 갖고 놓은 것을 보고 정말 감탄했어. 그의 손이 한번 닿기만 해도 죽은 화초가 살아나고 웃자라던 풀이 여물어 꽃을 피우고 그의 진심이 사람뿐 아니라 풀이나 꽃에까지 가닿나 봐. 그는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모든 걸 다시 시작하고 싶대. 명유야. 그를 만난 뒤에 내 생각은 많이 달라졌어. 사랑이 무르고 약했던 건 품질 탓이라고 말이야. 여태껏 다이아몬드 같은 비치 같은 견고한 사랑을 만나지 못했던 거야. 오늘 오후에 그가 내 아파트로 짐을 옮겨왔어. 나는 남은 맥주를 마저 들이켰다. 인간의 마음은 정말 영원한 수수께끼다. 핵무기라도 적재한 것처럼 철저한 방어벽을 쌓다가도 어느 순간 정문을 활짝 열어주니 말이다. 완벽한 삶이 없듯이 완벽한 사람도 없다. 언니가 행복하면 되는 것이다. 어쩌면 최 씨는 난민 텐트 같은 언니의 자동차를 보고 엉킨 머리를 매만지듯이 언니의 삶을 빗질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인간이 지닌 흠도 보석의 얼처럼 생명체의 가치를 높이는 증거품이 될 수 있다면 둘의 결합은 완벽한 세팅이었다. 언니의 귀에도 분명 최 씨에 관한 여러 소문이 흘러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언니는 이번만큼은 품질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루페를 들이대는 대신 가슴으로 감정하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터파기 작업이 한창인 양평 유명산 자락에 전원주택 단지에 가 있던 장 여사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다음 날 늦은 오후였다. 하도 숨 넘어가게 흥분한 목소리여서 조상의 밑자리에서 진귀한 문화재라도 쏟아져 나온 줄 알았다. 아이고 세상에, 얘기 들었어? 최 씨 말이야. 글쎄, 가출했다던 모자란 마누라를 그동안 무허가 정신병원에다 가둬놓았대. 친정오라비가 수소문해서 간신히 찾았는데 아예 똥오줌도 못 가릴 만큼 완전히 망가져 있대나 봐. 병원이 바로 우리 전원주택단지 뒤쪽이라 알았지 뭐야. 신문기자들이 들이닥치고 난리도 아니었어. 짐승 우리 같은 가거물에다 집어넣고 족쇄까지 채워놓았더래. 최가놈 처가농원에 동산밭으로 있다가 재산이 탐나서 주인 딸을 건드리고선 한몫 긁어낸 뒤 딱 2달 데리고 살다 일을 저질렀대. 떡을 할 놈, 인도껍을 쓰고 가증스럽게. 상가 주차장은 항상 빈자리가 없다. 나는 차를 주차장 통로에 세우고 나오다가 안림판의 전단이 새로 바뀐 것을 발견했다. 집을 나간 81살의 노모를 찾는 내용이다. 당분간 모든 실종 사건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며칠 전 주차장 화단에서 수상쩍은 물건이 발견된 사건으로 상가는 한바탕 후폭풍까지 겪었다. 주차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화단의 일부를 허물던 인부들이 비닐봉지에 쌓여서 썩고 있는 수상한 물체를 찾아낸 것이다.
그것은 언니가 만든 독특한 모양의 합금 목걸이를 한 반디의 시체로 붉은 비닐끈이 목에 칭칭 감겨 있었다. 새로운 주차 경비원 김 씨는 무뚝뚝하고 사무적이다. 그의 그런 태도가 오히려 진솔하게 느껴지는 건 어떤 종류의 체험은 인간의 고정관념까지도 바꾸어 놓기 때문인 것 같다. 언니는 일체의 말이 없다. 짧게 머물렀던 기쁨의 빛이 꺼진 얼굴, 거짓 사랑도 모조 보석처럼 반짝이기는 하나 광택이 벗겨지는 순간 추루하고 슬픈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눈빛으로 가끔 반지를 뺀 손을 멀거니 내려다볼 뿐이다. 10시가 지나자 상가의 문이 하나 둘 열리기 시작한다. 나는 분무식의 세정제를 뿜어 유리 장식장을 닦는다. 물결 문양의 지문과 얼음을 꼼꼼히 훔치고 부드러운 천으로 윤을 낸다. 할로겐 불빛에 드러난 보석들이 오늘따라 더욱 눈부시게 반짝인다.